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1년 전기 기능장 필기 전 과목 요점 정리 지금부터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제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요점 정리만 보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욕심을 바라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 요점 정리는 공부를 다 끝내신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시험 직전에 총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전기 이론입니다. 마찰 전기. 이 마찰 전기라고 하는 것은 마찰 때문에 생기는 전기를 우리가 마찰 전기라고 합니다. 원래 전기적 중성 상태에서 이 마찰 전기로 인해서 음전기 혹은 양전기로 대전되면 그렇게 생긴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하죠. 그때 전하는 대전체가 가지는 전기의 양을 전하라고 하고, 전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정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즉, 물체에 정지된 전기를 정전기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하가 많거나 적어지는 현상, 그런 것을 우리가 대전됐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제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정전 유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도체에 대전체를 접근시켰을 때 가까운 쪽에는 같은 거, 가까운 쪽에는 다른 거, 그리고 먼 쪽에는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정전 유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 정전 유도 현상을 막는 것을 정전 차폐라고 하게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금속은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니, 코, 철, 망 이렇게도 외우기도 했었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걸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두 전하의 고배는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게 되죠. 유전율이 엡실론인 유전체 중에서의 정전 기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파이 엡실론 유전율이 들어가게 되죠.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Q는 CV로 나타내고요. 여기서 우리가 C를 바로 비례상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비례상수 C가 바로 정전 용량이고 단위는 페럿이 되게 됩니다. 구도체인 경우에 정전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4파이 엡실론 R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판 도체일 때의 정전 용량은 L분의 엡실론 A로 놓게 되고요. 여기서 엡실론은 유전율이고 L은 두 평판 사이의 간격, 그리고 A는 이 평판의 면적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전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이 커패시터에 저장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CV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단위는 줄이 되게 됩니다.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게 되는 것으로서 전하가 얼마나 잘 축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단위는 페러드 퍼 미터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공기 혹은 진공의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페러드 퍼 미터로 계산합니다. 부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감소하게 되는, 이런 저항이 감소하게 되는 특징을 우리가 부저항의 온도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전자에 대해서 질량도 나와 있고요. 전기량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 정전계의 성질은 일단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다른 극성의 전하끼리는 흡입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같은 극성의 전하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역시 쿨롱의 법칙 한 번 더 아주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강조되고요. 전개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설명하는데 전개, 전기장, 전창 다 같은 말입니다. 전기의 색이라는 말도 있고요. 전기의 색이라는 말은 이 쿨롱의 법칙에서 전하 하나를 우리가 1쿨롱으로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석도 알아야 되는데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석의 다른 물체가 영향을 미치는 힘, 자극은 N극, S극처럼 자기 세기가 가장 강한 부분, 그 다음에 자하는 전하처럼 자극의 자기량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웨버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석의 성질로서 같은 극 길이는 밀어내는 힘, 그리고 다른 극 길이는 잡아당기는 청력과 인력이 있습니다. 투자율은 뮤라고 읽고 헬리퍼 미터가 되고요. 진공 혹은 공기 중의 투자율은 이렇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이 됩니다. 비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투자율을 진공의 투자율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을 곱한 것과 같죠. 공기나 진공을 우리가 기본적인 기준으로 놓기 때문에 진공 혹은 공기에서의 비투자율은 바로 1이 됩니다. 역시 자기에서도 쿨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때 식을 계산하게 되면 6.33 곱하기 10의 4제곱 그리고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M1, M2가 두 자극이고 R은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기의 세기를 계산하게 되면 쿨롱의 법칙에서 이 M1 자극 하나를 1로 놓게 되고요. 그러면은 식은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설명하고요. 비오사바리의 법칙은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어쨌든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세기를 설명하게 됩니다. 무한장 직선일 때는 2파이 R분의 I, 환상 솔레노이드이면은 가문 횟수가 있기 때문에 2파이 R분의 N 권수 I, 원형 코일일 때는 이 R분의 NI로 식을 놓을 수 있습니다. 자화 현상도 있는데요. 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를 자성체라고 하게 됩니다. 자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석 근처에다가 자성체를 놓았더니 나중에 자기적 성질을 갖게 되는 현상을 자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석 같은 데다가 클립 같은 걸 놓게 되면 이 클립이 나중에 자화되게 되죠. 자기 유도는 자석에 의해서 자화되는 현상을 자기 유도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물질 중에서 여러 가지 자성체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강자성체, 두 번째는 상자성체, 세 번째는 반자성체로 나누게 됩니다. 이 강자성체는 투자율이 1보다 비투자율이 1보다 아주 큰 거, 상자성체는 1과 같거나 조금 큰 거, 이 반자성체는 1보다 작게 되는 건데요. 보통 강자성체가 자화가 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하게 됩니다. 니코, 철망, 텅스텐 같은 것이 강자성체에 해당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도 부르고 BH 곡선, BH 커브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보통 자화된 적 없는 자성체에 자개를 넣었을 때 하나의 루프에 형성하는 이런 곡선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가로축이 자기장의 세기고 세로축이 자속 밀도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이 면적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 가로축은 자개의 세기, 종축은 자속 밀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잔류자기는 종축과 만나는 점, 그 다음에 횡축과 만나는 점은 보자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 보, 종, 잔 이렇게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력은 자기를 세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권수와 전류의 비율이고요. 이것은 전류는 암페어고 권수는 턴이니까 암페어 턴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기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저항입니다. R은 뮤 S분의 L, 투자율에는 반비례하게 되고요. 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되고 길이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저항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됩니다. 다음은 자기회로와 전기회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 여기 여러분 사용하는 이 자료는 제가 PDF로 만들어서 14장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다산 공부방 전기기능장 필기 자료실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PDF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사용하셔도 좋고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십시오. 자기회로와 전기회로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회로에서는 바로 기자력이, 전기에서는 기전력이 되고요. 이 전기에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자기회로에서는 자속이 흐른다고 볼 수 있고요. 전기에서는 방해하는 것을 전기 저항이라고 한다면 자기에서는 자기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냐라고 하는 것을 도전율이라고 한다면 자기회로에서는 금속의 투자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류 밀도는 자속 밀도가 되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양을 설명할 때 스칼라와 벡터가 있습니다. 스칼라는 시간, 온도, 길이, 체적, 전위, 에너지, 전하, 밀도처럼 어떤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몸무게는 10kg, 20kg 그렇게 크기만 나타내죠. 하지만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속도라든지 가속도라든지 토크 이런 것들은 모두 방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 예보를 보게 되면 남동풍이 초속 4m로 분다. 이런 건 일종의 벡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바로 오음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다 아시다시피 I는 R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저항은 직렬 합성 저항은 그냥 모두 다 더하면 되죠. 병렬일 때는요. 어떤 저항 분의 1 플러스 저항 분의 1 플러스 쭉 가는 것 분의 1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두 개일 때는 그냥 두 저항을 합한 것분의 곱한 것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세 개까지는 곱합 분의 세 개의 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고요. 키르호프의 제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 그리고 키르호프의 제2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을 나타냅니다. 전지 N개를 접속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이 내부 저항에다가 개수를 곱한 거 플러스 외부 저항 분의 이 전지의 기전력을 개수를 곱한 것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 전체 기전력이 되는 거죠. 평형판 도체의 정전 용량은 이렇게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과 같고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누게 된 겁니다. 단위는 와트를 사용하죠. 전력 P는 VI 혹은 R분의 V제곱 혹은 I제곱 R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우리는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일마력은 746W가 됩니다. 전력량은 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이고요.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와트 세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1와트가 1초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1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보통 전류가 흘렀을 때 열이 발생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줄의 법칙이라고 하고 칼로리로 나타내게 될 때는 H는 0.24 I제곱 RT 이렇게 계산합니다. 패러데이는 자기장의 변화로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전자유도 법칙을 설명합니다. 권수에 비례하고 이 시간 그리고 자기장에 반비례하고 비례하게 됩니다. 유도기 전력은 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측정을 할 때 전압계는 병렬로 접속해야 되고요.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로 접속해야 됩니다.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분류기와 배율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병렬 접속하고요.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직렬로 접속하게 됩니다. 휘트스톤 브릿지는 서로 대각선의 곱이 같을 때 이것을 우리가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평형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 x의 값을 구할 수도 있게 되죠. 파형 중에 사인파는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부드러운 사인파 곡선을 우리가 사인파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보통 교류파가 다 대부분 이렇게 사인파이죠. 이런 일반적인 사인파가 아닌 것을 비사인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찌그러진 파형을 우리가 외형파라고도 하죠. 주기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고요. 우리가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게 되죠. 주기는 주파수분의 1, 역수의 관계고요. 이 단위는 바로 세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료값과 최대값의 관계도 있어요. 최대값에다가 0.707 곱하면 시료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시료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것과 또 같게 됩니다.
평균값과 최대값의 관계도 있는데요. 우리가 평균값 에버러지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에다가 0.637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형 어떻게 외웠었죠? 맞아요. 효, 균 이렇게 외웠었고 고 어떻게 외웠었죠? 맞아요. 대효 이렇게 외웠습니다. 파형률은 평균값 분의 시료값, 파고율은 시료값 분의 최대값이 됩니다. RLC 직렬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 저항의 제곱에 리액턴스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XL과 XC가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공진이라고 하게 되고, 직렬 회로일 때는 바로 이런 현상이 바로 직렬 공진이 되고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게 되죠. 리액턴스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진 조건은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을 때,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서로 같을 때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Y결선에서는 우리가 전압의 크기가 루트 3배 차이가 나는 거고,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가 루트 3배 크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Y결선에서는 전류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고요. 선전류가 같고,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같게 되죠. 성간전압에서 상전압이 30도 앞서게 되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30도 뒤지게 됩니다. 전력을 Rx 직렬 회로에서 계산할 때 유효 전력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고요. 무효 전력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VI 사인 세타고요. 유효 전력이 단위가 와트라면 무효 전력은 단위가 바르로 계산하게 됩니다. 비상 전력은 그냥 루트 3 VI로 계산할 수 있고 이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이전력계법을 사용할 때 유효 전력은 두 개의 전력을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역시 유효 전력을 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전력을 측정할 수 있죠. 어떤 소자에서 교류 전력을 잰다는 것은 저항에서의 전력은 유효 전력, 평균 전력, 소비 전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을 재니까 I제곱 R로 계산할 수 있죠. 반면 리액턴스에서의 전력은 무효 전력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I제곱의 X, 임피던스에서의 전력은 피상 전력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벡터적인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로망은 R, L, C, G 등의 회로 소자가 전압 전류에 따라서 그 본래의 값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 선형 회로망입니다. 여기 라플라스 변환이 있는데요. 복잡한 시간 함수나 주파수 함수를 간단한 다른 함수로 변환하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L자를 멋있게 쓰게 되고 시간에 대한 함수를 변화한다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한다라고 하게 되고요. 이 시간에 대한 함수를 바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다고 보게 되면 이렇게 다른 함수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단위 계산함수, 단위 인펄스 함수, 단위 경사 함수, 상수 함수, 시간 함수, 지수 감소 함수 등이 대표적인 함수인데요. 이것들을 각각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습니다. 과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도착점까지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현상을 우리가 과도현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직류 RL 회로에서의 전력이 인가됐을 때의 특성을 볼 수 있고, 특성근은 바로 이 부분을 특성근이라고 하게 됩니다. L분의 R을 우리가 특성근이라고 놓게 되고, 시정수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상 전류 63.2%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라고 계산합니다. RL 직렬 회로일 때는 R분의 L로 계산하게 되고요. L 값이 클수록 시정수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RC 직렬 회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원을 이제 투입하게 될 때 기전력의 인가시의 특성을 우리가 전류의 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놓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특성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시정수는 자, 여기를 이제 1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RC를 우리가 시정수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R 값과 C 값이 클수록 바로 시정수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달함수는 라플라스 변환한 입력분의 라플라스 변환한 출력을 전달함수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GS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비정연파에서의 시료값은 비정연파의 교류 전압이고요. 시료값은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렵죠. 자, 여기 어떤 각 고조파가 있습니다. 이거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이게 바로 시료값이죠. 그래서 각 고조파의 시료값까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곱했어요. 그건 제곱이죠. 합한 거는 이렇게 합쳤죠.
그 다음에 다시 제곱근, 이렇게 다시 제곱근을 넣었잖아요. 자, 그래서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연파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는 정연파의 외형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외형률은 전 고조파의 시료값을 기본파의 시료값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 기기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3대 요소를 들어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 이렇게 다 자로 끝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계자는 자속을 발생하고, 전기자는 자속을 끊어서 유기전력을 발생하고,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게 되죠. 그 이외에 또 핵심 부속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브러쉬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죠. 플레밍의 법칙으로서 우발 좌전 기억나십니까?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를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전기자 건선법으로서 중권과 파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권은 병렬권, 파권은 직렬권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병렬 회로수입니다. 중권은 항상 P가 되고요. 파권은 항상 그게 2개가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귀납고리는 브러쉬 불꽃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요.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전기자 건선에 흐르는 전류가 주 자속을 감소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으로서는 중성축이 이동하고 주 자속이 감소하게 되고 정류가 불량하게 되죠. 전동기로서는 토크가 약해지게 되고 발전기로서는 유기 기전력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보극을 설치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상권선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보상권선의 방향은 전기자 전류와 반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쇄되게 되거든요. 자, 역기전력을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의 속도는 이렇게 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전동기 속도를 우리가 제어하게 되려면은 여기 V를 제어하는 전압 제어, RA를 제어하는 저항 제어, 파이를 제어하게 되는 계자 제어법이 있습니다. 이 밑에서 설명할 겁니다. 대표적인 속도 제어법인데요. 계자 제어법, 전압 제어법, 저항 제어법인데 전압 제어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기를 세우는 방법은 제동법으로서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의 방법이 있습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게 되고요.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전기의 밖에서 본 모습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우리가 전류와 전압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무부하 특성 곡선은 부하가 없을 때의 특성이니까 계자 전류를 올렸을 때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자 전류와 전압 이렇게도 나타내고 혹은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수하 특성은 수직으로 낙하하는 그래프의 외부 특성 곡선을 설명하고요. 차동 복권 발전기가 용접용 발전기로 적합하게 쓰이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권 계좌를 단락하고요.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권 계좌를 개방하게 됩니다. 평복권 발전기, 과복권 발전기가 있는데 평복권은 무부하 전압이랑 전부하 전압이 거의 같아요. 평평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과복권은 전부하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부하 전압이 더 높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과복권 발전기가 됩니다.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조건은 전압도 같아야 되고 극성도 같아야 되고 외부 특성 곡선이 또 거의 같아야 합니다.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일 때는 반드시 균합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직권 전동기의 특징으로서는 힘이 세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토크는 전리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절대 무부하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전동차, 권상기, 크레인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분권 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속도 특성이 유리한 곳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분권 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 변동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속도 변동률 구하는 식은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빼기 전격 속도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 조절에서 계좌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고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분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기의 토크를 계산할 때는 출력을 속도로 나눈 다음에 0.975로 곱하면 됩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가 되고요.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을 비교해 보게 되면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특성을 비교해 보게 되면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순이 되게 됩니다. 변압기의 기본적인 원리는 전자 유도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권수비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인데 전류는 반대가 되어서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가 됩니다. 등가회로는 1, 2차의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합해서 하나의 전기회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등가회로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2차를 1차로 환산할 때에는 2차 측에다가 전압을 A배해서 전류를 A분의 1배해서 임피던스를 A제곱배해서 우리가 1차와 같이 등가로 맞춰줍니다. 변압기 여자 전류에는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가 있게 되는데요. 철손 전류는 철손을 발생하고요. 자화 전류는 자속을 발생시킵니다. 전격 1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2차 전압에다가 권수 B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이 되어서 출력이 이렇게 2번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철손과 구리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됩니다. 여기 손실에는 철손과 구리손이 있거든요. 이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손과 맴돌이손이 대부분인데 히스테리시스손은 규소강판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고요. 맴돌이손은 와류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철심을 성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자속을 증가하면 철손은 감소하게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횡축과 만나는 점이 보자력, 종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자기. 자, 전압이 일정할 경우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히스테리시스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철손이 감소하게 되고요. 주파수가 감소하게 되면 히스테리시스는 증가하게 되어서 철손은 증가하게 됩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최대 전압 변동률로 발생하는 역률도 이렇게 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하고요. Q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됩니다. 부하 손실의 측정은 단락 시험으로 할 수 있고 임피던스 와트는 권선과 구리손의 표유부하손의 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시험에서 2차 측을 개방하는 상태를 개방시험, 2차 측을 단락하게 되면 단락시험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개방시험에서는 철소, 무한전류, 와류손, 히스테리시스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락시험은 부하 쪽을 단락하고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권선의 저항이랑 누설 리액턴스, 퍼센트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 2차 측 전격 전압분의 2차 측 무부하 전압 빼기 2차 측 전격 전압으로도 놓을 수 있고요.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해서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여기서 P는 퍼센트 저항 강화고요. Q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됩니다. 변압기의 이상 검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 계전기가 있는데요. 하나, 차이가 나면 동작하는 계전기,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고요. 비율이 차이가 나면 동작하는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울즈 계전기는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혹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 설치를 해서 우리가 유증기의 온도가 올라갈 때 이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변압기 위의 구비 조건을 보게 되면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되고요. 인하점 당연히 높고 응고점, 굳는 점은 낮아야 됩니다. 화학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침전물이 생기지 않거나 산화하지 않아야 되고요. 냉각 효과가 크고 비열과 열 전도도가 크고 점성도라고도 하고 점도라고도 하게 됩니다. 끈적이는 정도죠. 점성도가 작아야 됩니다. 변압기 아크 방전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수소가스가 되고요.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때 같아야 되는 것은 극성 같아야 되고 권수비 같아야 되고요. 각 변압기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에 반비례할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비가 같아야 됩니다. 용량, 전류 이런 거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YY 결선은 이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고요. 델타는 한 대가 고장났을 때 V 결선할 수 있다는 거, 대신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게 되고요. Y델타 결선은 1차 측과 2차 측 간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VV 결선은 이용률은 0.866, 출력비는 0.577로 델타 결선에 비해서 효율은 낮지만 근데 비상용으로 돌리기에는 적합한 그런 결선 방법이 됩니다. 3상을 6상으로 변환하는 포크 결선, 3상을 2상으로 변환하는 결선법에는 스코트 결선, T 결선이 있습니다.
탭 절한 변압기는 탭을 바꾸는 변압기예요. 보통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해서 우리가 주상 변압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권 변압기는 권선이 하나로만 된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기를 위한 변압기 PT, 계기를 위한 변압기 CT도 있습니다. 이거 PT라고도 하게 되고 VT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전압의 변성에 사용하게 되고 이제 전압계를 연결하게 되고요. 계기용 변류기에다가는 전류계를 연결하게 됩니다. 영상 변류기는 ZCT는 지락사고 시 영상 전류, 그러니까 누설 전류를 감지하게 됩니다. 변압기 시험법 중에서는 실부합, 반환부합법, 그 다음에 등가부합법이 있게 되는데요. 반환부합법을 잘 좀 한번 이렇게 읽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압기 건조법으로는 열풍법, 단락법, 진공법이 있고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는 회전자기를 이용하는 반면 단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는 교본자기를 이용해서 단상 유도전동기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극수, 그 다음에 주파수, 극수에는 반비례하고 주파수에는 비례하게 되고요. 유도전동기에서 슬립도 있죠.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를 계산하게 되고, 무브하시는 우리가 슬립이 어떻게 됩니까? 이 동기속도, 무브하시는 동기속도 회전자 속도가 같기 때문에 슬립이 0이 되고요. 기동시에는 이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슬립이 1이 됩니다. 회전자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동기속도에다가 효율, 1 빼기 슬립이 효율인데 효율을 곱하게 되면 회전자 속도가 됩니다. 2차 저항소는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저항선을 그래서 입력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또 슬립을 알 수도 있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의 정역 운전은 주 코일이나 보조 코일의 극성을 둘 중에 하나를 바꿔서 운전하게 되고요. 농형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는 극수 변환을 바꾸는 극수 변환법, 주파수를 바꾸는 주파수 변환법, 그 다음에 1차 전압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에 따라서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이 있습니다. 콘덴서 기동형은 효율이 좋다, 역률이 좋다,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쉐이딩 코일형은 기동 토크가 아주 작다, 그리고 역회전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크의 대소 관계를 보게 되면은 반, 콘, 분, 쉐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에서도 반발, 기동, 유도가 그 다음 순서가 됩니다. 비례추이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제어법입니다. 2차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면 슬립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속도는 감소하고 토크는 증가하니까 자 이것으로써 우리가 토크를 조절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례추이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2차 저항 변화에도 토크의 시점이 바뀌는 거지 최대 토크의 크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은 1차 전류, 역률, 1차 입력이 있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출력은 단상일 때는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고 삼상일 때는 앞에 루트 3을 넣어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토크는 유도전동기는 전압이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동기전동기는 그냥 전압에 비례하게 되면 됩니다.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으로서는 그냥 전원을 다 넣는 5kW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전압 기동법, 5에서 15kW 사이에서 사용하는 Y 델타 기동법은 기동 전류가 3분의 1배로 감소하고 기동 토크도 3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리액터 기동법이 있고요. 기동 보상기법도 있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는 2차 저항 기동법이 있고요. 2차 여자법은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를 공급해서 속도 제어를 하는 방법입니다. 동기발전기의 구조는 회전 계자형으로서 이 자석이 돈다고 해서 회전 계자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산에서 발생되는 유기기전력 기산식도 있고요. 동기발전기 출력식도 있습니다. 삼성 유도전동기와 마찬가지로 동기 속도 있죠. P분의 120F 똑같은 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주변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이 D 60분의 N,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은 직경을 의미하게 되죠.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절권 집중권보다 유기기전력은 조금 낮지만 더 효과적인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사용하게 되고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상수랑 매극 매상 매극 매상당 슬로스니까 매극 매상 곱한 것을 그 다음에 슬로스를 그것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일단 교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주파수 크기, 위상, 파형, 상순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다면 무효순환 전류가 흐를 거고요. 위상이나 주파수 차이가 있다면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무버 포화곡선 역시 계좌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고요. 이 단락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왜 직선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전압 변동률, 전격분의 무버 빼기 전격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역시 동기 발전기에서도 사용되는 식입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암기표는 이렇게 가로가 전압, 그다음에 세로가 전류일 때 어떻게 위상차에 따라서 우리가 2사분면과 3사분면이 발전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전동기일 때 감자와 증자를 보여주고 있죠. 냉각장치로서는 주로 발전기는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동기 검정기는 병렬 운전하게 될 때 교류 전원의 위상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난조를 방지하는 대책으로서는 계좌의 자극면에 제동 건선을 설치하게 되고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는 거, 플라이휠 효과, 조속기 성능을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거, 고조파를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도를 향상하는 대책으로는 단락비를 크게 하는 것,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하는 것,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는 것, 조속기를 신속하게 동작하는 것, 소금 여자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바 시험, 개방 시험으로서는 철선을 알 수 있고요. 단락 시험으로서는 동선과 동기 임피던스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단락비가 있는데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의 비율을 우리가 단락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혹은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도 단락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단락비가 큰 기계는 무엇이냐면은 전기적으로는 좋습니다. 동기 임피던스 작고 전기적 반작용이 작게 됩니다. 전압 변동률도 작게 되고요. 그러나 기계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공급이 크고 무겁고 비싸게 됩니다. 누설 리액턴스는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게 되고요. 동기 리액턴스는 영구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게 됩니다. 동기 전동기를 위상 조절에 이용하는 것을 동기 조산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동기 조산기의 장점은 진상, 지상 모두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액터로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콘덴서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V곡선은 위상 특성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모양이 마치 알파벳 V와 닮았다고 해서 V곡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급 전압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고요. 여기서는 과여자일 때는 계좌 전류가 정상보다 많을 때를 의미하게 되고 과여자일 때는 콘덴서로 작용을 하게 돼서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종여자가 될 때는 우리가 지상, 즉 유도성, 리액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전류값이 가장 작을 때는 역률이 얼마? 1이 되게 됩니다. 역률이 1일 때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되고요. 과여자일 때는 콘덴서 작용을 하게 되고 부종여자일 때는 리액터로 작용을 하게 된다. 자기여자 반지법으로는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로 접속한다. 수전단에 동기 조산기를 접속하게 된다.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한다. 수전단에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기전동기도 셀프 스타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동법이 있는데요. 이때 유도전동기법이 있고 자기동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분권 정류자 전동기의 특징도 나와 있게 되고 삼성 분권 정류자 전동기도 설명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정류로 가서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 직류분의 교류를 맥동률이라고 하게 되고요. 맥동률의 크기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단상 반파,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순입니다. 가장 좋은 파형은 맥동률이 가장 작은 삼상 전파가 가장 좋은 파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상 다이오드 한 개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출력되는 전압은 0.45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게 되면은 0.9V가 되어서 2배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상 다이오드 3개를 이용해서 반파 정류를 하게 되면 1.17V, 전파 정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삼상 전파 정류는 1.35V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은 전력 전자입니다.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 이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죠. 즉 자유전자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근에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바로 전자의 이동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이리스터, 트랜지스터, GTO, 모스 FET, IGBT 같은 것들을 이용하죠. 전력 변환 회로로서는 정류 회로, 초퍼, 인버터, 사이클로 컨버터 이런 다양한 회로들이 우리가 전력 변환 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사이클로 컨버터는 AC 전력을 다른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기고요. 초퍼는 DC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사이리스터 소자의 종류에 첫 번째 트라이액이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도통되고 일반적으로 교류 위상 제어에 사용하게 됩니다. SCS가 있고요. GTO가 있습니다. GTO는 역저지 3단자 사이트이고 3단자 사이리스터이고 그 다음에 턴 온, 턴 오프 할 수 있습니다. 턴 온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턴 오프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자기 소호가 가능한 소자라고 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효과 트랜지스터인 FET도 있습니다. IGB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도 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바리스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SCR은 그림과 같은 기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에노드 플러스고 여기가 캐소드 마이너스고 이거 바로 게이트 신호를 주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켜질까요? 이걸 우리가 턴 온 조건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양극과 음극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에 이 전압을 인가한 다음에 어떤 크기의 전압을 인가하고 게이트의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턴 온 되게 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CR에 사용하는 용어로는 턴 온 시간 레칭 전류가 있습니다. 게이트에 흘려야 할 최소의 전류를 레칭 전류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다가 이게 꺼지는 전류가 있는데 그 전류를 바로 유지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소한의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류를 유지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SCR이 턴 오프 되는 조건은 일단 전압이 에노드와 캐소드의 역전압이 걸리거나 혹은 SCR에 흐르는 전류가 유지전류 이하가 되게 되면 우리가 턴 오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CR의 위상제를 보게 되면은 단상 반파 종류 저항만에 있는데 식이 좀 어렵죠. 이건 크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인버터의 종류로서 전압형 인버터, 그 다음에 전류형 인버터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PWM 방식은 펄스 폭을 바꾸는 방법이 됩니다. 애벌런치 현상이라고 해서 전자 사태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 증폭을 하게 되는데 트랜지스터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를 사용하게 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 두 개를 이용한 증폭 회로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달링턴 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소자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기 설비 설계입니다. 일반적인 차단기 스위치류부터 볼 텐데요. 차단기에서는 배선 차단기가 있고 그다음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누전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게 되고 배선 차단기는 단락되거나 과부하가 흘렀을 때 우리가 동작하게 되죠. 다음에 스위치는 전등이나 소형의 전기 기구에 흐르는 개폐 장치를 우리가 스위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멸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 측 전선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삼로 스위치는 두 구에소에서 전멸할 때 이용합니다. 타임 스위치는 주택일 땐 3분, 숙박시설일 때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되고요. 멀티탭은 하나의 콘센트 여러 개 연결할 때 고압용 퓨즈는 1.3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안에 용단되어야 되고 비포장은 1.25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2분 안에 용단되어야 됩니다. 이 기호로서 천장음표에서는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 쭉 나타냅니다. 콘센트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방수형일 때는 워터프루프라고 해서 WP를 표기하고요. 방폭형은 익스프루션이라고 해서 이 X를 방기하게 됩니다. 지진감지기 기호는 EQ, 배선용 차단기는 브레이커에서 B, 배전반은 하나도 색칠하지 않은 거, 분전반은 한쪽만 색칠한 거, 배전반은 양쪽으로 색칠한 겁니다. 진산용 콘덴서는 이렇게 콘덴서 기호 3개를 놓고요. 실링 라이트는 CL이라고 표현합니다. 실링이라고 하는 것은 천장에다가 부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요에게는 특성 요소와 직렬 갭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건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로서는 건물의 종류가 각각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주택 아파트는 원래 30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변경되어서 40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위장원은 30, 나머지는 우리가 20,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연회장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준 부하를 1제곱미터당 10VA로 사용합니다. 차단기 종류로서는 우리가 소호 매질에 따라서 공기로 하는 기중 차단기, 기름으로 하는 유입 차단기, 진공으로 하는 진공 차단기, 압축 공기로 하는 공기 차단기, 그리고 가스로 하게 되는 SF6 가스 차단기가 있습니다. 조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광속, 광도, 조도, 휘도,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가 있고 각각 기호도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도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되죠.
실 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 룸 인덱스 방의 어떤 특정한 상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h는 높이고 가로와 세로를 더한 것 분의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됩니다. 거리 역제곱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 제곱분의 여기 광도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도라고 하는 것은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ESS가 있습니다. ESS를 구성하는 것은 에너지 저장원, 전력 제어 장치, 배터리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제반 운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S의 구성 요소로서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 PCS가 있습니다. 파워 컨버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를 직류로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전선 안에서 각각 지지점은 애자 금속관 합성 수지관, 가요전선관 금속 덕트, 라이팅 덕트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금속 몰드가 각각 거리가 다르게 되고요. 애자는 구비 조건이 절연성, 난연성과 내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애자 공사의 이격거리도 나타내고 있는데 전선 상호관은 무조건 6cm 이상입니다. 전압과 관계없이 말이죠. 금속 전선관의 종류로서는 후광 전선관이 있고 이건 관의 근사 안찌름을 나타냅니다. 짝수로 나타내고요. 곡률 반지름은 관 안찌름의 반드시 6배 이상, 3교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꺾어지는 점이요. 콘크리트 매입 시에는 1.2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전자적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복도선을 같은 관에 삽입하고요. 전선의 굵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32%까지만 전선을 배관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경질 비닐 전선관은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하게 되고 배관 내 전선이 10제곱밀리미터까지는 단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초과할 때는 연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커플링을 삽입할 때에는 외경에 1.2배까지 넣어야 되는데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0.8배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스플릿 커플링을 이용하고요. 가요전선관과 금속관 서로 다른 종류일 때는 우리가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금속 덕트는 3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되고요. 절연 전선을 사용하고요. 덕트 내에서는 당연히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배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단면적의 총합이 금속 덕트의 20% 이하가 되도록 유지해야 되는데 제어 회로 같은 배선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50% 이하까지 괜찮습니다. 플러그인 버스 덕트는 도중에 부하를 꽂을 수 있는 구조고요. 플로어 덕트는 사용자라면 400V 미만, 합성수지 몰드 배선의 사용자라면 400V 미만을 사용합니다. 케이블 곡률 반지름은 6배인데 만약에 케이블이 단심일 때는 8배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선의 구비 조건은 도전율은 커야 되고 기계적 강도도 커야 됩니다. 신장률 크고 내구성도 좋아야 되겠죠. 비중은 무게는 작고 가선이 용이해야 하며 가격은 저렴하고 구입이 쉬워야 됩니다. 전선을 그럼 고를 때는 무엇을 보고 골라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용 전류죠. 얼마까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지 허용 전류를 보고 고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를 살펴보게 됩니다. 허용 전류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말합니다. 연선인 경우에 총 소선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한 층일 때는 7가닥, 2층일 때는 19가닥, 3층일 때는 37가닥, 4층일 때는 61가닥을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즉 연선의 단면적이란 우리가 하나의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가닥 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전선 구리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동선과 연동선이 있는데요. 경동선은 좀 딱딱한 거고 연동선은 조금 부드러운 겁니다. 경동선은 인장 강도가 커서 가공선로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연동선은 전기저항이 작고 부드럽고 옥내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선의 고유저항은 경동선이 55분의 1인 반면 연동선은 58분의 1로서 연동선이 전기저항이 더 작습니다. 전선의 종류가 나와 있죠. 5개용, 2인용, 450, 750ER 영화 비닐,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가격 폴리에틸렌,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강심 알루미늄 연선들이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주로 공장, 광산 등에서 이동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케이블 트레이 종류에는 사다리, 펀칭, 메쉬, 바닥 밀폐형이 있습니다. 전선의 접속은 일단 전선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고 절연을 위해서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로 보호하게 되고 옥내배선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박스 안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전선을 접속하게 될 때 트위스트 접속, 브리타니아 접속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트위스트는 굵기가 6제곱밀리미터 이하 가는 선, 브리타니아는 굵기가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굵은 선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쥐꼬리 접속은 반드시 박스 안에서만 접속할 수 있어요. 이 끝부분을 약 2번에서 3번 정도 꼬아서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죠.
터미널 러그는 기계기구의 단자와 전선의 접속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은 2번 이상 꼬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테이프 중에서 리노 테이프는 연필 케이블에 접속 시 사용하게 되는 점착성이 없는 케이블을 말합니다.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동일한 도체이어야 되고요.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어야지 저항이 일정하게 됩니다. 동선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또는 알루미늄 70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절연 저항의 규정이 바뀌었죠. 이 절연 저항이 반드시 0.5메가 이상입니다. SELV, PLV에서는 0.5메가, FELV 500V 이하일 때는 1메가, 500V 초과일 때도 역시 1메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선 내압 시험은 7000V까지는 1.5배로 하고 최종 시험 전압은 500V로 하게 되죠. 7000에서 20000V, 25000V 이하까지 0.92배를 하게 되고요. 7000 초과할 때 비접지식일 때는 1.25배로 하고 최저 시험 전압은 1500V가 됩니다. 전압의 종류도 2021년부터 바뀌게 되죠. 직류, 교류, 저압은 1500V, 1000V 이하입니다. 고압은 그것보다 크고 7000 이하고 특고압은 7000을 넘는 전압을 특고압이라고 하죠. 저압전로 중에서 과전류 차단기 시설의 퓨즈는 어떻게 될까요? 퓨즈는 4A 이하일 때는 60분을 견디고 1.5배, 그 다음에 2.1배가 1.5배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2.1배에서는 60분 안에 용단되어야 됩니다. 저압전로 중에서 과전류 차단기는 주택용 배선 차단기와 산업용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주택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3A 이하일 때는요. 1.13배까지는 버텨야 되는데 1.45배에서는 60분 안에 끊어져야 됩니다. 전동기 전선의 허용 전류는 50A 이하일 때는 1.25배를 곱하게 되고요. 50A 초과일 때는 1.1배를 곱하게 됩니다. 다음은 송배전 선로입니다. 송배전 방식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그러니까 나무 방식이라서 수지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나무 모양처럼 계속 전력을 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로 가듯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그런 방식을 가지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링으로 되어 있는 환상식이 있고 그 다음에 뱅킹 방식,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망상식이 있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더 신뢰도가 높기는 하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송전선로의 등가 선간 거리를 우리가 기하학적 평균 거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복도체 혹은 다도체라고 하는 것은 가공 송전선로를 한 상당 연결된 것을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정도를 증가시키고 코로나 발생을 억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L은 감소하게 되는데 C가 또 증가하게 되죠. 선로의 송전 용량 증가하게 되고 페란티오가에 의한 수전단 전압 상승되는 것은 단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복도체 서로를 지지하는 것, 서로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스페이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뭐 등가 반지름식도 있고, 자, 전체 구간을 3등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는 것을 또 연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징졸 공지를 방지하고 유도장애를 감소하고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게 되는 것이죠. 선로 정수라고 하는 것은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 RLCG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저항은 로 A분의 L, 그래서 고유 저항과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면적 3가지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 연동선의 고유 저항은 58분의 1 오hm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고요. 작용 정전, 작용 인덕턴스는 전선로에 전류가 흐를 때 한 상에서 나타나는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합한 것을 작용 인덕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선 한 가닥에 나타나는 작용 인덕턴스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0.05 플러스 0.460 로그 R분의 D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 두도선의 인덕턴스는 단도체를 계산하는 방법과 복도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전 용량은 전선로 자체가 이 땅과 만들어지는 대지 정전 용량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부분 정전 용량으로서는 3상 1회선일 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단상 1회선일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용 정전 용량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도체와 복도체를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댐퍼는 전선의 진동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마로드는 전선 지점에서의 단선 방지, 옵셋은 전선이 도약할 때 상하부가 서로 연결되어서 단락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요. 우리가 땅에다가 전선을 묻는 것은 지중전선로라고 해서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케이블 방식이 있고요. 접지 시스템을 구분할 때는 개통, 보호 접지, 페리 시스템 접지가 있고, 접지 시스템의 종류에는 단독, 공통, 통합 접지가 있습니다.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는 접지 극, 접지 도체, 보호 도체, 기타 설비가 있습니다. 개통 접지로서는 우리가 TN 개통, TT 개통, IT 개통이 있습니다. 각 개통에서 나타나는 그림의 기호도 보기와 같습니다. 나전선의 사용 제한이 있는데요.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 그 다음에 취급자 이외의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장소에서는 이 사용 제한을 나전선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시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접지 공사의 접지 도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전로의 일부의 접지 공사를 한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 측 전선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레기 시설하는 장소입니다. 발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선용 변압기 고압 측 및 특고압 측, 고압 및 특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그리고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반드시 피레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 디지털 공학입니다. 디지털 공학에서는 수의 진법, 2진법, 8진법, 10진법, 16진법이 있고요. 각 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기능은 요즘에 공학용 계산기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2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 8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 16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보수를 이용해서 컴퓨터는 바로 이제 뺄셈도 일종의 덧셈처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보수를 이용한다고 하게 됩니다. 여기 그레이 코드 변환법이 있는데 본 강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대수가 있죠. 논리값이 0일 때 1일 때를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 거짓이고 진실이고 꺼져 있고 켜져 있고 낮고 높고 아니고 그렇고 스위치가 열려 있고 스위치가 닫혀 있는 것을 우리가 논리값 0과 논리값 1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대수의 법칙으로서 항등법칙, 동일법칙, 보원, 다중, 교환, 결합, 분배법칙이 각각 있습니다. A에서 0을 더하게 되면 그냥 A가 되고 A에서 1을 더하게 되면 1이 되고요. 이거를 곱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A 곱 1은 A, A 곱 0은 0이 되죠. 출력이 항상 같은 것끼리 더하게 되면 그 자신이 되고 같은 것끼리 곱해도 그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A의 A 바를 더하게 되면 그냥 1이 되지만 A의 A 바를 곱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0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리고 A의 바의 바는 자기 자신, 바의 바의 바는 또 A의 바가 되죠. 교환 법칙은 A에서 B를 더하나 B에서 A를 더하나 결국 그 값은 같게 되고요. A에서 B를 곱한 거나 B에서 A를 곱한 거나 그 결과값은 같습니다. 결합 법칙은 BC를 더하게 되고 A를 더하는 것과 AB를 더하게 되고 C를 더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고 이거는 곱하기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 분배 법칙도 있고요. 흡수 법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모르간 정리도 있게 되죠. 드모르간 정리는 이렇게 A 플러스 B의 바, 전체 바를 만약에 서로 분리하게 된다면 이거는 더하기가 곱하기가 되고요. 여기는 곱하기는 더하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논리 게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AND 게이트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논리식 잘 아실 거예요. 다음에 OR 게이트 있습니다. 논리식 논리 합이죠. 낫 게이트는 반전에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퍼는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고 난드는 낫 앤드죠. 그래서 곱한 것에 반전이 되죠. 노아가 있습니다. 논리 합의 반전이고요. 익스클루시브 오아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죠. 이것은 베타적 논리 합이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아도 있습니다. 이건 베타적 논리 곱이 되고요. 카운터는 둘 이상의 플립플롭으로 구성된 것 그리고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카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카운터는 동기식 카운터가 있고 비동기식 카운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렬로 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에 레지스터도 있습니다. 일종의 엠비트 저장 장치를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합 논리 회로로서 반가상기가 있고요. 반가상기의 논리식 보시고 그 다음에 반가상기 아래 기호도 있습니다. 기호는 이렇게 생겼고요. 입력 두 개이고 그 다음에 썸, 그 다음에 자리 올림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전가상기도 있습니다. 전가상기는 입력으로 A, B 두 개가 있고요. 아랫자리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는 합과 그 다음에 자리 올림도 있습니다. 전가상기의 논리식인데 논리식은 뭐 크게 의미 있게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호를 봐야죠. 입력 두 개고 그 다음에 자리 올림이 들어오게 되고 출력으로는 합과 그 다음에 자리 올림이 있게 됩니다. 디코더는 이진 코드를 해독해서 다양한 하나의 신호를 출력하는 조합 논리 회로가 됩니다. 여기 두 개가 입력되지만 네 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인코더는 디코더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들어오는 신호를 부호화된 신호로 변환하게 됩니다. 여기 4개가 들어왔는데 2개로 바뀌게 되죠. 다음에는 멀티플렉서도 있습니다. n개의 선택 입력으로 이 n개의 데이터 입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시키는 회로죠. 입력에 따라서 우리가 출력을 어떻게 보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멀티플렉서는 이제 멀티플렉서와 반대가 됩니다. 이 신호로 어떤 것을 우리가 출력시킬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업 경영입니다. 품질 특성은 제품의 양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특질, 그것을 우리가 품질 특성치라고 해서 수량으로 표기한 것을 말합니다. 제품 특성에서 산포는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 고르지 못한 정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편차는 표준과의 틀림도, 표준 편차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품질의 종류에는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서비스 품질이 있게 되고요. 데이터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처리할 때는 먼저 집단화하고 등지화하고 수량화하고 마지막에 확률화할 수 있습니다. 분포를 보게 되면은 품질이 고르지 못한다면은 반드시 분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도수 분포표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역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치수와 평균치의 차를 제곱한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분포 상태가 종의 모양에 가까워지는 것을 정규 분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차트의 종류에는 큰 순서대로 나타내는 파레토 차트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가 있습니다. 코스트 비용으로서는 처음부터 가장 작은 비용이 바로 예방 코스트인데요. 처음부터 아예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자, 그런데 소비하는 비용이 예방 코스트가 됩니다. 평가 코스트는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실패 코스트는 품질이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코스트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4요소 4M이라고 하는데요. 재료, 설비, 가공 방법, 작업자가 바로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검사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검사 공정에 따라서, 검사 장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검사 방법에 따른 종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 성질에 의해서는 파괴하는 파괴 검사와 비파괴 검사가 있고요. 검사 방법에 따라서는 전체를 다 검사하는 전추 검사와 전수 검사와 몇 개를 집어내는 샘플링 검사가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에서의 파괴 검사는 인장 강도 시험이나 전구 수명 시험은 파괴 검사, 연속체나 부피가 클 때는 전선 멸사 석탄, 그 다음에 검사 수량이 많고 어느 정도 불량품의 혼입이 허용되는 경우, 볼트 너트 이런 경우도 있죠. 검사 항목이 많을 때 검사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 OC 커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검사 특성 곡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샘플 검사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불량률을 가진 로트가 합격되는 확률, 로트의 품질에 따라서 변해지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도는 품질을 차트로 나타낸 기록입니다. 보통의 그래프와 다른 점은 관리 한계와 중심선이 표시되게 되죠. 그래서 관리 한계 밖으로 나갔을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해서 생산 관리를 어떤 한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관리도가 됩니다. 관리도의 의미에도 잘 나와 있게 됩니다.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관리도의 종류로서 우리는 계량치와 개수치 관리도가 있습니다. 여기 각각 평균치 범위의 X 관리도, 그 다음에 범위 관리도, 그
그 다음에 개수 관리도 분량률, 결점수, 단위 결점수의 관리도 개량을 잴지, 개수를 잴지 이렇게 구분하는 이 내용을 또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산 관리는 생산 계획에 따라서 생산이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게 능률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산 관리의 중심이 되는 것은 공정, 품질, 원가 관리가 됩니다. 생산의 계획으로서는 공정을 계획하는 것, 노무를 계획하는 것, 설비 기계를 계획하는 것, 자재를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 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는 7M이라고 하게 되는데 아까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Man, Material, Machine, Method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켓, 머니, 매니지먼트는 외적인 요소가 됩니다. 아담 스미스의 분업화 원칙에서는요, 작업을 세분화시킬수록, 그 다음에 좁은 범위를 가질수록 작업을 시키게 됐을 때 빨리 습득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작업의 전문화가 작업 방법을 개선한다. 동일 작업 반복으로 준비수를 감소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3S 운동이라고 해서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사람의 능력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개월의 실동기간, 출근율, 가동률, 인원수 하게 되면은 전체 능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가동률은 실노동시간분의 직접 작업시간이 되고요. 기계의 능력은 1개월 실기동시간분의 가동률에다가 기계 대수만 곱하게 되죠. 자, 공정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분석도 있습니다. 작업을 행할 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동작 분석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행동이죠. 다음에 공정도가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어떻게 공정이 이루어지는지 그 공정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반 시간에 대한 식도 있고요. 표준 시간의 용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업자가 표준으로 작업할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표준 시간이라고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표준 시간은 실제 시간과 여유 시간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표준 시간의 설정은 1단계는 작업의 표준화, 2단계는 작업 시간, 작업 측정 준비, 실제 시간의 설정 순서, 표준 시간을 설정합니다. 외경법과 내경법이 있는데 이 둘 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시간의 총계와 여유시간의 총계를 합친 다음에 여유시간의 총계를 분자로 올린 겁니다. 행동 분석 중에서 PTS법은 인간이 하는 모든 작업을 기본 동작으로 분해하게 되고요. MTM이라고 하는 것에서 단위 시간은 10만 분의 1을 한 시간으로 단위 시간으로 정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재료비를 절감하는 대책으로는 설계를 개선하거나 재료 분량을 개선하거나 가공 분량을 개선하거나 구입 가격을 절감하거나 재료의 품질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대비하는 전기 기능장 필기 전 과목에 대한 요점 정리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전체 제가 지금 빠르게 이야기한 내용이 학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습을 끝마치신 분들이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번 시간이 될 때 여유 있게 듣는 내용으로서는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가 다산에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에듀 전병칠이었습니다.